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앞치마를 던지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함으로 베풀었던 저의 호의를 이들은 그저 당연히 부려먹을 수 있는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요. 추석 당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여동생 그리고 돈만 밝히던 시동생 내외가 평생 잊지 못할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된 벌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상 한 번으로 10월들을 모두 뒤집어 버렸던 30대 여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잘해줬던 제 호의를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참고 참았던 분노를 단박에 터뜨리고 나니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나쁘게 대한 행동들이 벌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의 사건,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조금 특별한 집이었어요. 양봉업자인 부모님 밑으로 저보다 3살 많은 오빠 강혁준이 있고 그리고 제 밑으론 2살 적은 남동생 강진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남동생은 천사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저희 남동생은 자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엔 사실 동생이 자폐아라는 사실이 창피했을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할인길 친구들과 동네를 지나가는데 엄마와 남동생이 저 멀리서 보이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 숨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야, 선우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누구 봤어? 아, 그냥.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돌아서 갈까? 저번에 보니까 저기 분식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거기나 가볼래? 에, 거기로 가면 삥 돌아서 가야 되잖아. 너희 집 이쪽으로 가야 빠른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보자. 얼른 가자. 그렇게 철없던 전 남동생을 애써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못된 누나였죠. 그런 제가 남동생을 누구보다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했던 건 제가 중학교 올라갈 무렵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양봉업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셨답니다. 그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절 깨우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누나, 누나 하면서 뭉개진 발음으로 절 깨우는데 막 깨어나 보니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연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 옆 건물에서 불이 크게 났고 연기가 죄다 저희 집 쪽으로 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저희 집까지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남동생이 소리에 좀 민감했었는데 새벽에 뭔가 터지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저랑 오빠를 다 깨웠던 거였죠. 그 덕분에 불이 집까지 번지기도 전에 저희는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요. 그날의 사고로 저희 집도 일부가 불에 타긴 했지만 저희는 어디 하나 다친 곳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남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본인도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저와 오빠를 챙길 생각을 다 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 연령도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 중에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건 남동생이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전 남동생과 친하게 지냈어요. 어디 가도 남동생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쉬는 날이면 남동생과 같이 운동장에 가서 놀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놀리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지만 전 아무리 친구들이 놀려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남동생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부모님께선 양봉을 하러 남동생과 함께 다니시기 시작했죠. 저와 오빠는 대학 진학을 위해 좀 큰 도시로 나가 따로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누구보다 절 반겨줬던 것도 바로 제 남동생이었답니다. 엄마, 진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저번보다 살이 쭉 빠진 것 같네? 요새 운동 열심히 하나 봐. 그래? 아, 네가 저번에 진우한테 열심히 운동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요새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오늘도 누나랑 형 온다고 아침부터 기다렸지 뭐야.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반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누나랑 형은 매번 이렇게 반기나 몰라.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지 뭐. 엄마, 나 진우랑 그럼 앞마당 좀 걷다 올게. 저나 오빠나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때가 묻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많았는데 남동생은 한결같이 정말 누구보다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동생과 만날 때면 제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실 가족 중에 자폐아가 있다 보니 저희 집은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전 학자금을 받아 겨우 다녔었고 거의 성인이 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건 솔직히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 김민주는 공장에 다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저희 집 상황을 다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모든 걸 다 이해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제 남동생과도 정말 잘 지내고 친정에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정다감한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남편은 정말 육아에도 적극적이고 집안일도 함께 잘해줬답니다. 전 다정한 남편을 만났다는 게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지 김태훈님을 많이 닮았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 김효진이 같이 살았거든요. 시어머니 이예숙님은 금은방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평생 택시를 운행하셨습니다. 그중 시아버지께선 남편과 말투도 똑같고 정말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이었어요. 늘 우리 며느리 하며 절 아껴주셨던 것도 바로 시아버지셨고요. 제가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더니 어릴 땐 등에 업고 앞에 앉고 그렇게 다닐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 제가 안쓰러우신지 매번 시아버지는 제 일정을 물어보시고선 마트를 가거나 어딜 가야 할 때면 저와 꼭 동행해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집에 오셔선 애들을 봐주시기도 했고요.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마트도 편하게 다녀오고. 아, 잠깐 계세요. 커피에 빵 좀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아니다. 나도 나가서 택시 몰아야지. 오랜만에 우리 손주들 보고 나니까 아주 힘이 나는구나. 괜찮아요. 아이, 좀 더 천천히 있다 와도 되는데 너 괜히 서둘러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마트만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요. 뭘? 그럼 제가 커피라도 타드릴게요. 차에서 드세요. 고맙다, 아가.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아이 둘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고맙다. 이렇게 따뜻하게 늘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를 볼 때면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답니다. 그런데 시댁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보다 딸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였죠. 남편이 장남이고 장손이라 사실 시댁에서 남편에 대해 엄청 신경을 썼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이 집은 시누이가 더 귀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공부도 잘 못했고 공장에 다니니 특히나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그렇게 차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시댁의 무슨 행사나 일정은 다 시누이의 스케줄대로 흘러가곤 했고요. 하루는 저희 휴가 때 다 같이 계곡이라도 놀러 가자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시어머니가 주도해서 일정이 잡힌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꺼냈는데 대뜸 시누이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계곡이야? 아우, 난 계곡 싫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고기나 구워 먹지. 뭘 또 계곡까지 가?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거기 가자. 엄마 괜찮지? 그래. 우리 딸이 그러자고 하면 그러지. 뭐, 계곡 거기 가서 뭐 하겠니? 물놀이밖에 더 하겠어? 어머님, 아까는 계곡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가씨, 어머님이 오랜만에 꼭 가보고 싶다는데 이번에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괜찮아. 굳이 안 가도 괜찮다. 그냥 효진이 시누이 가고 싶다는 거 가자구나. 그렇게 집안의 모든 걸 주도하는 시누이를 보며 참 저런 고집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누이는
직업도 좋고 얼굴도 반반했지만 성격이 좀 까칠해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연애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절대 결혼 못할 거라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가 30 중반이 되어 딱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시동생 최지우는 건설회사 대표의 아들이었고 집안이 진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처럼 집값이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는 지역 브랜드 아파트 집값은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그냥 떡하니 신혼집으로 마련해 줄 정도였죠. 그러니 시댁에선 시동생이 예쁠 수밖에 없었겠죠. 시동생과 결혼한 신우이는 언제 까칠했냐는 듯 정말 시동생한테 애교 있고 살갑게 잘하더군요. 결혼하고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어찌나 신우이가 시동생을 챙겼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 갈비찜. 당신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때? 맛있지? 당신 맛있으면 이거 엄마한테 좀 싸달라고 할까? 그래. 맛있네. 엄마, 이 서방이 맛있대. 이거 전부 싸줘. 어? 그래. 이 서방 다른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말하겠나? 뭐, 놔둬봤자 우리 집엔 먹을 사람도 없고 다 싸가도 돼. 아, 그렇습니까, 장모님? 그럼 좀 넉넉하게 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딱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나, 그래. 아유, 그럼 아예 싹 다 싸주지 뭐. 진작 말하지 그랬나? 그럼 내가 더 많이 해뒀을 텐데. 이거 남은 거 다 싸가. 시어머니께선 좋은 갈비가 들어오든 소고기가 들어오든 저희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모조리 싹 다 챙겨 시누이네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섭섭해서 하루는 얘기를 꺼냈던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갈비찜 좋아하는데 저희도 좀 싸주세요. 아유, 너희들은 맨날 고기 먹잖아.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얘네 바빠서 밥할 시간이 있겠냐?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챙겨줘야지. 시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많이 섭섭하긴 했지만 원래도 시누이 사랑이 극진했던 터라 그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만함과 건방짐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시아버지에게 좀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요. 아버님, 한 잔 따라 보세요. 이게 진짜 좋은 술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아버님 생각해서 좋은 술로 오늘을 가져왔습니다. 제 잔에도 한번 따라 보세요. 이 서방, 술이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먹게나. 나도 더 이상은 안 먹어야 되겠어. 에이,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나저나 아버님 수염은 언제까지 그렇게 정리를 안 하실 거예요? 아유, 그게 뭡니까? 어르신이 쪽팔리게 그렇게 수염 기르면 유난이라고 합니다. 좀 깎으세요. 도를 넘어서는 시동생의 말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옆에서 말려야 하는 시누이는 말리기는커녕 그런 시동생의 말에 맞장구 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빠. 내가 말했지? 그 수염 좀 깎으라고. 그리고 사위가 왔는데 왜 같이 장단을 안 맞춰줘?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아유, 아빠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술이 더는 안 들어간다. 이제 그만 먹으려다. 아이, 아버님. 저 오랜만에 왔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위는 100년 손님인데 더군다나 저 이대예요. 이대. 어디 가서 저 같은 사위 보신다고? 아이, 저한테 잘해주셔야죠. 정말 거들먹거리면서 말하는데 전 도저히 시동생의 말에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무리 건설회사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자기 노력으로 이룬 거겠습니까? 어디서 저런 건방을 떠는지 마음 같아선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잖아요? 이제 그만 드세요. 어머, 언니 왜 우리 남편한테 그래요? 우리 남편은 기분 좋고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좋은 술까지 손수 챙겨와서 가지고 왔는데 좀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정색하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버님이 지금 못 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 말을 안 듣고 자꾸 술을 권하니까 그렇죠.
뭐 누가 술을 주구장창 먹자요? 아, 그냥 오늘 같은 날 좀 마시자는 건데 언니 말 좀 섭섭하게 한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됐다 됐어. 그러게 당신은 왜 쓸데없이 몸 안 좋다 얘기를 꺼내가지고 애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말이야. 하여간 생각을 해줘도 문제야. 이 서방됐네. 이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랑 한 잔 남세. 내가 자네랑 술 마시지 뭐. 워낙 시아버지께선 갈등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둥글둥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전 그 상황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자는 연락에 가게 되었는데 딱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상차림에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식탁에 한가득 온갖 요리들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잡채, 갈비찜에. 어머님, 아버님 생신도 아니시고 무슨 날인데요? 아니, 우리 사위 생일인데 마침 시간이 된다길래 내가 생일상을 좀 차려봤어. 그래도 결혼하고서 첫 생일인데 이렇게 차려야지. 우리 효진이 시누이는 바쁘니까 이런 것도 못 해줄 거 아니야. 네. 아, 어머님. 근데 제 생일은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좀 섭섭한데요. 예. 아, 사위랑 며느리랑 같니? 같아? 더군다나 넌 우리 아들이 잘 챙겨줄 거 아니야. 사위는 우리 딸이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겨주니까 내가 대신해 준 거지. 뭘 이걸 가지고 섭섭해? 왜도 아니고 대신 반찬은 싸놨으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 솔직히 전 시어머니가 제 생일까지 챙겨줄 거라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챙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결혼하고서 첫 생일날에도 축하한단 한마디 듣지 못했었는데 사위는 결혼하자마자 첫 생일부터 거대하게 차려주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네도 오고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아시나요? 저희한테 챙겨준 반찬이라는 게 죄다 나물 반찬만 챙겨주셨더라고요. 그 식탁에 올라와 있던 갈비찜이며 생선구이며 심지어 게장까지 싹 다 시누이네한테만 보낸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시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누이랑 시동생한테 잘하느라 바빴죠. 시동생은 시아버지한텐 함부로 해도 시어머니한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던 게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이젠 금은방도 정리하고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동생과 시누이는 티나게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집 근처로 볼 일이 있다며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차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 차는 뭐예요? 아유, 우리 사위가 나 작은 차 끌고 다닌다고 이거 사줬어. 어떠니? 너무 좋지 않니? 내가 사위를 얼마나 잘 봤는지.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인가 싶다. 차를 뽑아줬다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한테 줄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뭔데요? 그래,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통해 저한테 웬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전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웃으며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너 이번에 네 생일이니? 저번에 네가 하도 섭섭하다 하길래 나도 좀 신경 쓰여서 시장 간 김에 네 선물 하나 사왔다. 선물이요? 이거 앞치마잖아요. 아유, 그래. 주부한테 제일 필요한 게 앞치마 아니니? 집에서도 쓰고 우리 집에서 쓸 앞치마도 하나 사뒀어. 네, 생일 선물이니까 잘 쓰거라. 난 바빠서 이만 가 보마. 그러더니 창문을 바로 올리고선 휘익하니 가버리는 시어머니의 차를 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간간히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며 앞치마를 사왔다느니 고무장갑을 사왔다느니 이런 얘긴 들어봤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 선물로 앞치마를 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네요. 막상 그걸 받아들고 나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그렇게 서 있다가 기가 차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진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뭐? 엄마가 당신한테 앞치마를 줬다고? 와, 진짜 엄마도 너무하네. 사위한테 떡하니 생일상까지 해다 바칠 정도였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잘한 당신한테. 그런데 정말 너무하시다.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아주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 됐어? 뭘 뭐라고 해? 사위는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뭐. 아니야.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결국 남편은 바로 시댁까지 찾아가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온 남편은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며 시어머니 대신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다음날 저한테 미안하다며 속상했겠다며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뭔가 하나를 저한테 쓱 내미시더군요. 봤더니 반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자, 내 선물. 아니 그 앞치마가 기분 나빴으면 그때 얘기하지 그랬니? 자, 이거 주는 거니까 마음 풀거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유, 뭐긴 뭐야? 반지지. 비싼 거니까 아껴서 껴.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주신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니 이건 뭐 반지 중에서도 이렇게 얇은 반지가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얇은 실반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옆에서 크게 뭐라고 하니 나름 챙겨야 되겠다 싶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았는데 그 얇디 얇은 반지 보며 이게 시어머니가 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딱 느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만 본다면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계시니 도저히 시댁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종종 택시 운전하시다가 애들 간식거리 사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고 저 힘들 땐 애들도 봐주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댁 발길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종종 보는 시동생은 어찌나 시어머니한테 지극정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시동생은 특히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손짓이며 걸을 때도 좀 새처럼 행동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아주 죽이 척척 맞을 때도 많았죠. 시어머니 생일날엔 시동생과 시누이의 유난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선물을 줄 때 그 시동생의 말투가 너무 웃기더군요. 따라라라. 어머님, 제가 아주 좋은 화장품 어머님 생신 선물로 준비했어요. 얼른 열어보세요. 역시 우리 사위야. 안 그래도 내가 화장품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고 딱 이걸 준비해왔어? 제가 또 어머니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요. 얼른 열어보세요. 아, 저도 써봤는데 아주 사용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제 금은방 정리하시면 곱게 차려입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셔야 하잖아요. 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좋은 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엄마도 즐기며 살 때 됐지? 뭐? 그렇게 난리치며 꺼낸 화장품은 솔직히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호들갑을 떨며 얘기하는 시누이랑 시동생을 보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금은방 정리 얘기를 꺼낸 후부터 은근슬쩍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매번 금은방 얘기 시누이랑 시동생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나저나 금은방은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거 정리하면 금액이 꽤 될 텐데. 안 그래도 정리해가지고 이걸 어쩌나 싶기도 하고 노후자금으로 그냥 둬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걸 왜 그냥 두세요? 어머님, 당연히 투자하셔야죠. 저희 회사가 아주 좋은 곳에 이번에 건설 들어가거든요. 거기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휴,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이제 와서 투자를 해. 그냥 그 돈으로 노후 보내면 되지. 아유, 세상에 어머님. 이젠 다 투자하면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제가 또 우리 어머님 옆에서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시동생은 자기 회사 투자를 막 얘기하는데 저와 남편은 딱 봐도 그 속내가 보여 진짜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가 한두 해 사회생활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 잘라내겠거니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바로 추석이었답니다. 추석 전날부터 저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룻밤 보낸 후에 추석 점심까지 먹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오후엔 택시 운행을 하셔야 한다고 나가셨고 남편은 부랴부랴 짐을 정리해서 애들을 차에 태우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댁 명절상을 빨리 치우고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 아니 뭐 어디 가려고? 네, 아, 저희 이제 친정 가야죠. 다 정리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이제 그만 가 볼게요. 차 밀리기 전에 얼른 출발하려고요. 아유, 가긴 어딜 가. 지금 내 딸하고 사이 온다는데 가기 전에 그럼 다시 상 차리고 가라. 네? 상을 차려요. 이미 다 정리했는데. 이따가 시누이네. 오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차려 먹으라고 하세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시댁에서 지쳐서 일하고 오네. 여기서 또 일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 뭐해? 얼른 상 안 차리고! 어머님, 저도 지쳐요. 저도 솔직히 지친다고요. 어제부터 하루 종일 장 보고, 음식하고, 명절상 차리고, 치우고, 정리한 거 저라고요. 냉장고에 싹 다 담아놨으니까 그거 그냥 꺼내서 데워 먹기만 하면 돼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려는 제 앞을 막아서고선 앞치마를 내던지더라고요. 전 제 앞에 던져진 앞치마를 보고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딜 간다는 거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반항하는 거니? 가더라도 상 차리고 가. 그거 뭐 상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상 차리기 전에 절대 못 간다. 네, 친정에서 너한테 그리 가르치디? 얼른 상 차리고 가. 난 나가서 고기 사올 거니까 나머지 상만 차리고 가거라. 알았냐? 그러더니 휘익 하고 시어머니가 나가버리는데 전 사람이 열불이 나면 온몸이 달아오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이 뻗치는데 너무 화가 나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애들이랑 같이 차로 짐을 옮기고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제가 나오지 않자 시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정말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저보다 더 화를 내며 그냥 가자는 남편을 잠시 진정시키고 전 묵묵히 식탁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 상차림은 정말 제 분노가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와 시동생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침 딱 맞춰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시누이가 한 말은 진짜 기가 차더군요. 아우, 배고파. 새언니 밥 차렸어요? 아우, 나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얼른 밥부터 먹어야 되겠어. 엄마, 고기 얼른 구워줘. 그래. 내가 얼른 구워주마. 일단 식탁에 앉아서 전이랑 잡채 이런 거 먹고 있어. 알았어. 새언니는 이제 갈 거죠. 그래도 우리 왔는데 좀 앉았다 가지. 쪼르르, 그냥 친정에 가는 건 좀. 그러면서 시누이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식탁에 가까이 간 순간 시누이가 갑자기 당황해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뭐야? 언니, 이거 쌀이에요? 뭐, 쌀? 아이? 그게 무슨 소리? 어머, 얘, 이게 뭐니? 아니, 왜 그릇에 쌀을 가득 담아? 어머, 아, 이건 또 뭐야? 아, 양파랑 당근은 왜 그대로 접시에 올려놓고 생선은 그냥 날생선이니? 아니, 어머, 이게 다 뭐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말 그대로 원재료를 그냥 담아낸 밥상이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난 후 한참을 생각했네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냥 그대로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가버린들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부린 게 바로 아무것도 조리하지 않고
그냥 재료들을 담아두는 거였죠. 그리고선 전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신우이에게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 앞치마는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샀던 그 앞치마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 신우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밥 먹고 싶으면 네가 해 드세요. 뭐? 뭐? 너니? 언니, 지금 저한테 너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직접 차려드리라고. 어디서 건방지게 새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욕을 해. 나도 나 대접 안 해주는 사람은 존중 못해.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해. 아, 아니, 제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해요? 왜 못해? 나도 아는데. 이제 나이 40 다 돼가면서 요리 하나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옆에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내가 요리를 하라 그랬어. 뭘 하라 그랬어? 아, 그냥 냉장고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데워서 올리기만 하면 될걸? 그거 시켰다고 너 이러는 거니? 그거 하나 시켜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 귀한 딸 시댁에서 고생할까 안타까우신 것처럼 저도 여기서 고생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딸은 안타깝고 며느리는 안 귀해요? 그거 데우는 그 음식도 제가 죄다 장보고 직접 요리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저한테 시키실 수가 있어요. 전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죄다 다 싸서 가져갈 거예요. 뭐?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감히 지금 나한테 소리를 쳐? 어머님이 하셔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은 안 드시고요. 아무리 자식 차별한다지만 사위 며느리까지 차별하십니까? 전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 있겠네요. 자, 받으시죠? 그러면서 전 주머니에 시어머니가 줬던 그 얇디 얇은 반지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반지를 주니 시어머니가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너 이건 왜 주는 거야? 왜긴요. 그 반지 돌려드릴게요. 고작 그거 해주면서 여태껏 무슨 대단한 거 해준 거, 마냥 며느리 부려먹는 거 더는 못 참겠네요. 저 며느리 관둘게요. 그러니 귀한 딸 실컷 옆에 끼고 사세요? 아니, 민준아,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제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엄마! 저도 더는 엄마 이러는 거 못 참아요. 공부도 못하고 잘나지 못한 아들이라 죄송한 마음에 지금까지 참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는 딸이랑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아들은 사라져 드릴 테니까. 아니 얘들아. 그러고선 저와 남편은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친정으로 내려가는 내내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좋지 않은 건 남편이었거든요. 내내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솔직히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저러는 거 이해했는데 당신한테까지 저러는 거 그냥 둬선 안 됐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괜찮아. 나도 이렇게 섭섭한데 당신 오죽하겠어? 대신 앞으로 나 시댁 안 가고 싶어. 어머님도 안 보고 싶고. 당신이 아버님한테 잘 얘기해줘. 그렇게 저희는 그 후로 시어머니와는 거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간간히 시아버지와 밖에서 배웠을 뿐 시댁 근처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편네. 아주 그냥 자기 딸만 감싸고 말이야. 잘했다. 잘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대판 엎었을 건데. 아유, 아가 미안하다. 부족한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중간에서 아버님이 난감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다, 아니야. 내가 아주 이 여편네. 지긋지긋해서 살 수가 없다. 너희들 마음 편히 살게 해줘야지.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한테 그렇게 상처 준 거 분명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연을 끊은 뒤로 3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건설 현장 경기가 어떤지 아실 겁니다. 건설 자재값이 엄청 올라서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거든요. 정말 큰 업체들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대형 업체도 아니고 지방 중소건설사가 그 위기를 잘 버틸 수 있었겠어요? 결국 시동생네 건설회사도 부도가 나고만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서 2억이란 돈을 빌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금은방을 정리한 돈인 2억 5천을 모조리 시동생한테 빌려줬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아주 속이 터진다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아유, 네, 시애미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 아이, 그러게. 그 금은방 정리한 걸 왜 죄다 사위한테 빌려줘.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빌려줘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이미 부도난 회사에서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사위 연락도 피하고 안 받겠지. 아유, 사람이 대체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럼 아예 어머님 전 재산을 다 빌려줬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 자식이라고 지 엄마 챙기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서방의 엄마도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그렇게 감싸돌아 키우면 뭘 하냐. 딸 자식은 애미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거 다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그렇게 키운 거라고. 내 시애미 지금 제대로 벌 받고 있다. 신우이는 시동생이 망하고 나서 정말 야반도주라도 한 건지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예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더라고요. 결국 이 갈등은 시부모님 갈등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늘 참고 사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결국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도저히 그 여자랑 못 산다. 여태껏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그렇게라도 꾹 참으며 살았는데 너희들한테 한 집 반성도 안 하고 여태 또 딸만 그렇게 챙기다 뒤통수까지 맞는 걸 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구나. 난 그냥 네 시애미랑 이혼하고 싶다. 어머님은 그러시겠다고 하시고요. 그 여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 그러지. 이제와 자기가 잘못했다느니 어쨌다느냐 한다지만 그 큰 돈을 나한테 한 번 상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한 거 보고서는 아주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 그냥 난 앞으로 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요새 황혼 이혼도 많이 한다는데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구나. 결국 그렇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결국 시아버지께서 이혼을 강행하신 모양이었어요. 남아있는 재산도 분할하고 두 분은 그렇게 남이 되셨답니다. 결국 시아버지와도 헤어지고 아들 며느리와도 연을 끊고 딸과 사위에게 배신까지 당하게 된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3년 만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한번 아쉬운 소리 해보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딸만 챙기며 저희가 연 끊은 거에 대해선 괘씸하다고 생각하셨었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애미야, 나다. 잘 지내고 있니? 소식은 들었지? 아휴, 내가 이제와 생각해보니 인생을 헛살았다 싶구나. 이렇게 모두 다 떠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어. 너희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와 어쩌겠어요. 어머님, 그렇다고 서로 웃으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지내세요? 애미야, 정말 앞으로 나 안 볼 생각이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건데 잘못된 행동으로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살 거야. 어? 다른 거 몰라도 얼굴이라도 가끔씩 보면서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다. 그렇게 오열하면서 부탁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도 한편으로는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식을 차별하고 사위 며느리 차별하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게 당당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여성이었던 시어머니가 오열하며 말을 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전부 다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자식을 사랑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가도 평생을 차별당한 남편 상처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남편에게도 얘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한동안 좀 고민을 하더군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었어요. 저녁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아졌어요. 남편이 워낙 전에도 효자였고 부모님을 잘 챙겼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찌됐든 남편에겐 답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어머님 한번 뵙고 와. 그게 좋겠어. 아니야? 또 이렇게 넘어가면 엄마 반성도 안 하고 다시 전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하잖아. 어머님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당신, 솔직히 어머님 신경 쓰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 어머니 뵙고 와.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내 눈치 볼 필요 없어. 그치만 솔직히 엄마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당신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 나도 아직 엄마 용서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다시 만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댈 곳 없어서 이제와 저러는 것 같다 싶어서 말이야. 만나보면 당신이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진짜 어머님 속마음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만나보고 어머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알아봐.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은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다시 시어머니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보진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시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남편 스스로도 어릴 적 상처를 점점 극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남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씩 시어머니 소식도 들었었는데 혼자 사시면서 청소도 하시며 간간히 돈도 벌고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남편한테도 종종 메시지로 미안하고 고맙다고 보내오시는데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엔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답니다. 그런데 전엔 좀 통통하셨는데 살도 정말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거기다 저랑 남편 눈치도 어찌나 많이 보시는지 좀 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셨답니다. 작은 원룸에 사셨는데 거기서 손수 밥도 지으시고 애들 생선살도 발라주시며 얹어주시기도 했죠. 자, 우리 손주들 많이 먹어. 할미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음엔 맛있는 고기 사주마.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아이고, 내 새끼들. 어머님도 좀 드세요. 애들한테만 올려주지 마시고. 아, 어머님도 좀 드세요.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살 좀 빠지면 좋지. 뭐?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애들 이렇게 잘 큰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애미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그러면서 절 토닥여 주시는데 3년 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만나고서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서 잠깐 슈퍼에 간 사이 전 시어머니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시누이랑 시동생은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 어찌나 괘씸한지. 아, 여태껏 한 번 연락도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유, 그것들 아주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딸 자식이라고 고소도 못하겠고 말이야. 아휴, 아직도 연락 한 통이 없다고요. 세상에. 정말 남편이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는데 저희도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나저나 아버님이랑은 연락은 하고 지내세요? 네. 시애비도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아. 이제와 후회한들 어쩔 수 없다만 그 좋은 남편을 내가 왜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나 모르겠다. 금은방하며 돈 벌고 잘 나갈 땐 남편이 곁에서 날 그렇게 지지해줬다는 거 모르고 살았지 뭐니. 근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내가 금은방 시작했을 때도 남편이 다 지원해줬던 건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와 후회한들 어쩌겠니. 난 다시 네 시애비랑 잘 지내고 싶다면 연락을 받아야지 말이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평생 시어머니 잔소리에 압박을 들으며 사시다 이제 혼자 살게 되니 더 자유롭고 편하다며 좋아하세요.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도 가시면서 정말 얼굴도 전보다 더 좋아지셨고요. 가끔 시아버지께서 여행 다녀오시며 제 선물도 사오시는데 그때마다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싶어요. 자, 내가 우리 며느리 선물 하나 사왔다. 짜잔! 아, 면세점에 가보니까, 아, 요즘은 요런 작은 가방 하나 메고 다닌다더구나. 그래서 하나 사왔어. 어머, 아버님,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메고 다닐게요. 근데 아버님 해외여행은 괜찮으셨어요? 그래? 너무너무 재밌더구나.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재밌었어. 내가 이런 재미를 왜 여태껏 안 누리고 살았나 몰라. 뭐, 앞으로 해외여행은 많이 못 가겠지만 내 팔다리 튼튼할 때까진 부지런히 다녀봐야지. 그렇게 밝아진 시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한순간에 입장이 싹 달라지게 되었어요. 평생 마누라에게 기죽어 살던 시아버지는 이혼 후 행복을 찾았고 남편의 기죽이며 떵떵거리며 살던 시어머니는 이혼 후 사람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시아버지는 자주 만나고 시어머니와는 가끔씩 보고 있네요. 사실 지금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전 그냥 며느리 기본돌이만 할 생각이었는데 많이 변하신 부분도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 게 더 현명한 일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매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는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자주 대화하며 마음을 교류하고 있답니다. 친정은 여전히 부모님이 양봉업을 하시며 남동생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늘 순수함을 잃지 않는 남동생을 보며 저 역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시누이네와 시동생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고 한순간에 잠적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배신의 상처는 정말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다른 사람을 배신한 사람에겐 제대로 큰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힘내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얼른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